오빠, 내가 엄마 독살했어. 10년 만에 만난 여동생이 내게 한 첫마디였다. 농담인 줄 알았다. 아니, 농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동생의 눈빛은 진지했다. 아니, 진지함을 넘어서 텅 비어 있었다. 뭐라고? 농담 아니야. 진짜로 죽였어. 10년 동안 계획했고 성공했어. 동생이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이. 여기는 어머니의 장례식장이었다.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이 오가는 복도 한편, 우리 남매는 마주 서 있었다. 지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는 몰라도 돼. 어차피 증거도 없어. 의사 처방대로 약 먹인 거니까. 누구도 증명 못해. 동생이 씩 웃었다. 난 그냥 오빠한테 말하고 싶었어. 내가 이겼다고. 엄마한테 이겼다고. 그 순간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박영숙님의 연결식을 곧 시작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서는 빈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생이 돌아서며 말했다. 가자, 오빠. 효녀 연기 시작해야지. 그리고 걸어갔다. 빈소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다. 내 여동생이 어머니를 죽였다고? 48시간 전.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엄마 돌아가셨어. 장례식 와. 동생이 보낸 문자는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감정도 없는 9글자. 비행기 안에서 나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상상했다. 아마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편히 가셨겠지. 동생이 10년간 곁에서 잘 모셨다고 했으니까. 착한 동생, 효녀 동생.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장례식장에 도착했다. 서울 메모리얼 파크 3층 국화홀. 복도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고모, 이모, 사촌들. 1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민준이다. 어머, 많이 컸네. 미국 생활 어때? 잘 지냈어? 사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람들의 표정이 묘했다. 반가움보다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준아. 고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왔구나.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어 하셨는데. 찔렸다. 죄송해요, 고모. 일이 너무 바빠서. 일? 어머니 임종도 일보다 덜 중요했어? 이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아니, 그게. 됐어. 지금 와서 변명해봤자. 지수만 고생했지 뭐. 이모가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변명할 것도 해명할 것도 없었다. 사실이니까. 그때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지수, 내 여동생. 10년 만에 보는 동생은 많이 변해 있었다. 25이었던 소녀는 이제 35의 여자가 되어 있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가에 주름이 생겼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은 늙은 것 같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동생이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절을 받고 있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지수 씨. 10년 동안 혼자 간병하시느라. 효녀세요, 진짜. 어머니가 복 받으셨어요. 이런 딸을 두셔서. 조문객들이 동생을 칭찬했다. 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감사를 표했다. 완벽한 효녀의 모습이었다. 나는 동생에게 다가갔다. 지수야. 동생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 10년 만에 보는 동생의 눈빛은 낯설었다.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공허했다. 감정이 없었다. 마치 인형 같았다. 오빠, 왔어? 어머니는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랬구나. 고생 많았어. 응, 많이 했어. 대화가 끊겼다. 우리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과 내가 저지른 수많은 부재가 놓여 있었다. 빈소에 가봐.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응, 나는 빈소로 들어갔다. 검은 리본으로 장식된 영정 사진.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내 기억 속 어머니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엄마 미안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와서 전화도 제대로 안 해서 당신이 치매로 고생하실 때 곁에 없어서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냥 공허했다. 분양을 마치고 나오는데 동생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빠,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 동생이 사람들이 없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나는 뒤따라갔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다. 3월 초저녁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동생이 입을 열었다. 오빠는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심근경색이라며. 응, 맞아. 근데 왜 심근경색이 왔는지는 궁금하지 않아? 그건 동생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이 소름 끼쳤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내가 죽였거든. 뭐? 정확히는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죽였어. 엄마가 날 죽인 것처럼. 나는 숨이 막혔다. 지수야, 무슨 소리를. 약이야. 치매약 있잖아. 거기에 다른 약을 섞었어. 수면제를. 아주 많이. 동생이 담담하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은 몰랐어. 나는 그냥 엄마가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말했을 뿐이야. 처방은 합법적이었어. 근데 내가 양을 조절했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려서. 미쳤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다고? 그럼 엄마는 30년 동안 나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오빠만 챙긴 엄마는 멀쩡했어?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는 몰라. 엄마가 나한테 뭘 했는지. 오빠한테 유학비 대준다고 내 결혼 자금까지 털어갔다는 거 알아? 나는 남자친구한테 돈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고 차였어. 오빠 MBA 학비 때문에. 지수야, 10년 동안 기다렸어. 엄마가 변하기를. 내가 헌신하면 엄마가 날 사랑해 주기를. 근데 알아? 엄마 마지막 말이 뭔지? 동생이 눈물을 닦았다. 민준이는 언제 오니? 그게 마지막이었어. 10년 동안 매일 옆에 있었는데 엄마는 끝까지 오빠만 찾았어. 그래서 결심했어. 엄마를 용서 안 하기로. 아니, 용서를 넘어서 복수하기로. 동생이 웃었다. 슬프고 차갑고 무서운 웃음이었다. 성공했어. 엄마는 죽었어. 고통스럽게. 천천히. 나처럼. 밤 10시가 넘어서야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동생과 나 단둘이 남았다. 지수야. 응. 아까 한 말. 진짜야? 동생이 나를 봤다. 그 눈빛은 이제 연기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왜? 믿기지 않아? 미친 짓이야. 미쳤지. 나도 알아. 근데 오빠, 동생이 한 발 다가왔다. 오빠는 10년 동안 뭐 했어? 그건 미국에서 편하게 살았잖아. MBA 따고 좋은 회사 다니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인스타 다 봤어. 행복해 보이더라.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10년 동안 여기서 뭐 했게? 엄마 기저귀 갈아주고 약 먹이고 병원 데려가고 밤에 돌아다니는 엄마 쫓아다니고.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직장도 그만뒀어. 남자친구도 헤어졌어. 친구들도 다 떠났어.
내 인생이 다 멈췄어. 엄마 때문에. 그래도 살인은 살인? 동생이 비웃었다. 오빠 엄마가 나한테 한 게 살인 아니야? 내 꿈을, 내 인생을, 내 자존감을 죽인 게 법적으로는 살인이 아니겠지. 근데 난 30년 동안 천천히 죽어갔어. 매일매일. 동생이 눈물을 닦았다. 동생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자, 오빠. 난 숙소 갈게. 내일 화장터에서 봐. 지수야. 동생이 멈춰섰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동생이 뒤돌아봤다. 웃고 있었다. 해봐. 근데 뭘 찾을 건데? 처방전? 합법이야. 약통? 다 버렸어. 증인? 없어. 엄마, 죽었어. 오빠는 그냥 착한 아들로 남아. 10년 만에 와서 엄마 장례 치러주는 효자. 그게 오빠 역할이야. 동생이 손을 흔들었다. 내일 봐. 그리고 사라졌다. 나는 빈소 앞에 홀로 남았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이 나를 내려다봤다. 엄마, 지수가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니면 지수가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요? 나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치매 약물, 수면제 부작용, 치매 환자 수면제. 검색 결과들이 쏟아졌다. 그중 하나의 논문이 눈에 들어왔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의 장기 복용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과다 복용 시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심혈관계 합병증, 심근경색, 손이 떨렸다. 설마, 진짜? 나는 어머니가 남긴 유품을 떠올렸다. 장례식장에서 이모가 건네준 상자. 민준아, 언니가 남긴 물품이야. 1년 전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나한테 맡겨둔 거야. 자기가 죽거든 지수 몰래 민준이 너에게 전해주라면서 말이야. 나는 그 상자를 아직 열어보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첩 한 권과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왜 어머니는 나에게 이것을 남긴 걸까? 사진첩을 먼저 펼쳤다. 오래된 사진들이 빼곡했다. 내 어릴 적 사진, 동생 사진, 가족 사진.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 속에서 동생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아니, 있긴 한데 항상 구석에 작게 잘린 채로. 반면 나는 항상 중앙에 있었다. 한 장을 자세히 봤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나는 한가운데서 환하게 웃고 있었고 어머니가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 맨 구석 반쯤 잘린 채로 동생이 서 있었다. 초등학생 동생의 얼굴은 무표정이었다. 아니, 무표정이 아니었다. 자세히 보니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사진첩을 덮고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가 낡아해져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3월 2일. 어머니의 글씨였다. 오늘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민준이는 집안의 희망이다. 페이지를 넘겼다. 1997년 5월 2일. 민준이가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 역시 우리 아들. 지수는 80점이라는데. 뭐, 딸은 그런가 보다. 1999년 8월 15일. 민준이 태권도 학원 등록했다. 남자는 튼튼해야지. 딸이 무슨 운동. 2007년 2월 21일. 민준이 서울대 합격. 온 동네에 자랑했다. 지수도 대학 붙었다는데 지방대라고. 뭐 여자가 대학 가는 것도 사치지. 2007년 2월 22일. 민준이 등록금 마련해야 하는데 적금 깨야겠다. 지수가 자기 등록금은 어쩌냐고 물었다. 알아서 벌라고 했다. 딸은 아르바이트해서 다니면 되지.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머니의 일기는 온통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 동생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가끔 나와도 딸은 그냥 그렇다. 여자는 시집이나 가면 된다 같은 말뿐. 나는 몰랐다. 아니, 알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어머니가 나만 사랑했다는 것을, 동생은 항상 뒷전이었다는 것을. 2015년 일기가 나왔다. 2015년 7월 3일. 민준이가 미국 유학을 간다. MBA 학비가 많이 든다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지. 집도 팔고 적금도 깼다. 2015년 7월 10일. 지수가 왜 오빠만 도와주냐고 따졌다. 자기는 결혼 자금도 없고 전세금도 없다고. 건방지게.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나는 일기장을 덮었다. 숨이 막혔다. 동생의 결혼 자금. 나는 그게 내 유학비가 됐다는 걸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최근 기록을 보고 싶었다. 2020년 4월 5일. 요즘 깜빡깜빡한다.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한다. 민준이한테 연락해야 하나? 아니다. 아들 공부 방해되면 안 된다. 2020년 4월 20일. 지수가 직장 그만두고 나를 돌보겠다고 한다. 미안하다. 하지만 딸이 할 일이니까. 2021년 8월 10일.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깜빡깜빡하는 일이 늘었다. 지수가 약을 챙겨준다. 고맙다. 그런데 지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무섭다. 무섭다? 2022년 3월 3일. 몸이 이상하다. 약을 먹으면 더 정신이 없다. 지수한테 말했더니 치매 증상이라고 한다. 2023년 1월 15일. 지수가 계속 약을 먹인다.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진다. 뭔가 이상하다. 하지만 내가 치매니까. 내 착각인가. 2023년 5월 7일. 민준이한테 전화하고 싶다. 하지만 지수가 전화기를 못 만지게 한다. 아들 공부 방해된다고. 2024년 2월 10일. 지수가 날 보는 눈빛이 증오다. 내가 뭘 잘못했나? 아니다. 치매 때문에 헛것을 보는 거다. 2024년 8월 3일. 마지막 일기였다. 만약 누군가 이 일기를 읽는다면. 민준아, 내가 읽겠지. 지수를 봐줘. 뭔가 이상하다. 약이 이상하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나는 치매 환자니까 아무도 안 믿을 것이다. 부탁이다. 지수를 살펴봐. 나는 일기장을 떨어뜨렸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 동생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치매 환자의 말이라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손이 떨렸다. 진짜였다. 동생이 정말로 어머니를 죽였다. 다음 날 아침 화장터로 가는 날이었다. 나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있나? 일기장? 치매 환자의 일기일 뿐이다. 처방 전? 합법적인 의사 처방이다. 동생의 자백? 증인이 없다. 그리고 정말로 신고할 수 있나? 10년 동안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내가 장례식장 로비에서 동생을 만났다. 오빠 잘 잤어? 응.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동생이 웃었다. 일기장 읽었지?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이모가 오빠한테 줬잖아. 당연히 읽었을 거 아냐. 그럼 왜 일기장을? 왜 안 버렸냐고? 동생이 어깨를 으쓱했다. 오빠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엄마가 뭘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래도 아무도 날 막지 못했다는 걸. 넌 미쳤지. 나도 알아. 근데 오빠, 동생이 한 걸음 다가왔다. 오빠는 뭐 할 건데?
신고할 거야? 해봐. 근데 증거 있어? 일기장? 치매 환자의 헛소리야. 처방전? 합법이야. 내 자백? 증인 없잖아. 동생이 웃었다. 오빠는 아무것도 못해.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맞았다. 나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연구차가 도착했다. 출발 시간입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다. 우리는 차에 탔다. 관을 실은 연구차 뒤를 따라 화장터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동생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나는 동생을 쳐다봤다. 10년 만에 만난 여동생. 한때는 밝고 착했던 소녀.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 아니, 정확히는 복수자. 30년간 쌓인 원망의 끝.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화장터에 도착했다. 관이 화장로 앞에 놓였다. 마지막 작별 인사 시간이 주어졌다. 친척들이 하나씩 다가가 관을 쓰다듬었다. 언니,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동생의 차례가 왔다. 동생은 관 앞에 섰다.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니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 그게 전부였다. 미안? 뭐가 미안한 걸까? 죽여서? 아니면 사랑받지 못해서? 내 차례가 왔다. 나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저 때문에 미안해요. 10년 동안 곁에 없어서, 지수한테만 짐을 떠넘겨서, 그리고 작게 덧붙였다. 지수를 지켜주지 못해서.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불이 켜졌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을 수습했다. 작은 함에 담긴 어머니. 30년 동안 동생을 차별하고 나만 사랑하고 결국 동생에게 죽임을 당한 어머니. 우리는 납골당으로 향했다. 지수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다. 유골함을 안치하고 간단한 제사를 지냈다. 친척들이 하나둘 떠났다. 수고했어, 지수야. 민준이도. 힘내. 또 보자. 마지막으로 고모가 다가왔다. 민준아, 지수야. 유언장 낭독이 내일이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둘 다 와야 한대. 네, 고모. 고모가 떠나고 동생과 나만 남았다. 유언장이래. 동생이 중얼거렸다. 엄마가 뭘 남겼을까? 모르겠어. 나는 알아. 동생이 웃었다. 전부 오빠한테 줬을걸. 아들한테. 엄마는 끝까지 그럴 거야. 그럼 넌? 난 상관없어. 어차피 엄마 재산 필요 없어. 동생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내일 봐, 오빠. 나는 납골당에 홀로 남았다. 어머니의 위패 앞에 섰다. 박영숙.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동생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당신은 뭘 원하세요? 답은 없었다.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 강남의 한 빌딩 20층. 동생과 나 그리고 고모와 이모가 왔다. 변호사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다. 고 박영숙 씨의 유언장입니다. 작성일은 2024년 1월 15일입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기 전 작성해 놓은 것이었다.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다. 나 박영숙은 본 유언장을 통해 내 재산의 처분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첫째, 서울 강동구 아파트는 딸 박지수에게 상속한다. 동생이 눈을 깜빡였다. 둘째, 국민은행 예금 통장 잔액 1억 2천만 원은 딸 박지수에게 상속한다. 고모가 작게 숨을 들이켰다. 셋째, 아들 박민준에게는
어머니의 사진첩 한 권과 일기장 한 권을 남긴다. 뭐? 내가 중얼거렸다.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접었다. 고모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한테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요?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나는 동생을 봤다. 동생은 울고 있었다. 진짜 울음이었다. 처음 보는 엄마. 동생이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 이모가 말했다. 당연하지. 지수가 10년 동안 돌봤잖아. 그래도 민준이는 미국 있었잖아요. 지수 혼자 다 했어요. 고모가 나를 봤다. 민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어머니 뜻이니까 괜찮아요. 나는 진심이었다. 재산 따위 중요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동생의 눈물. 저게 진짜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회의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생이 말했다. 오빠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 내가 받아야 맞는 거야. 하지만 진짜 괜찮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동생이 내리려는데 나는 동생의 팔을 잡았다. 지수야. 응? 유언장. 내가 조작한 거 아니지? 동생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웃었다. 오빠 정말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아니야. 진짜 엄마가 쓴 거야. 공증도 받았어. 날짜도 맞고. 그럼 엄마가 마음을 바꾼 거겠지. 마지막에 동생이 엘리베이터를 내렸다. 근데 오빠 알아? 뭘? 너무 늦었어. 엄마의 마음이 바뀐 게 나는 이미 엄마를 용서할 수 없게 됐어. 동생이 걸어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머니는 마지막에 후회했을까? 동생에게 미안했을까? 그래서 재산을 모두 동생에게 준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동생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민준아, 지수를 봐줘. 뭔가 이상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 나는 뭘 해야 하는가? 동생을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다. 그냥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그건 살인을 묵인하는 거 아닌가?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리고 검색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어머니가 다니던 병원. 내일 가봐야겠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 동생이 정말로 무엇을 했는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서울대병원에 갔다. 원무과로 향했다. 어머니 진료 기록을 보고 싶은데요. 환자 이름과 보호자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영숙, 아들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네,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시겠어요? 처방 기록이요. 약물 처방. 잠시만요. 프린트가 나왔다. 나는 처방전을 받아 훑어봤다. 도네페질 5mg, 메만틴 10mg, 일반적인 치매약들이었다. 그런데 알프라졸람? 네, 항불안제입니다. 수면제로도 쓰이고요. 이게 언제부터 처방됐죠? 2021년 8월부터네요. 용량이. 나는 숨을 멈췄다.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2021년 8월 0.25mg, 2022년 3월 0.5mg, 2023년 1월 1mg, 2024년 2월 2mg.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담당 의사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예약이. 환자가 돌아가셨어요. 제발이요. 직원이 잠시 전화를 했다. 30분 후에 잠깐 뵐 수 있대요. 감사합니다. 나는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30분이 일시간처럼 느껴졌다. 드디어 담당 의사가 나타났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박영숙 환자 보호자시죠? 네. 아들입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어머니께 알프라졸람이 처방됐더라고요. 용량이 점점 늘어났는데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 네. 기억납니다. 보호자분께서 환자분이 불면증이 심하다고 하셔서. 보호자요? 누구요? 따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박지수 씨. 처음에는 낮은 용량으로 시작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용량을 늘렸습니다. 그게 치매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셨어요?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지만 처방하셨잖아요. 환자분이 밤에 계속 돌아다니시고 소리를 지르신다고 하셔서 보호자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용량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셔서. 그래서 처방해 주신 거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충분했다. 동생이 의사를 속였다. 어머니가 밤에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른다고 거짓말해서 수면제 용량을 늘렸다. 그리고 그 약이 어머니의 치매를 악화시켰고 결국 심근경색으로 이어졌다. 계획적 살인이었다. 나는 병원을 나섰다. 손이 떨렸다. 증거를 찾았다. 의사의 증언, 처방 기록.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의사는 합법적으로 처방했다고 할 것이다. 동생은 보호자로서 환자의 증상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나는 어머니가 살던 집으로 갔다.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 25평 3층. 동생이 1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살던 곳. 열쇠는 동생에게서 받았다. 유품 정리하려면 필요하다고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거실, 주방, 방 2개. 하나는 어머니 방, 하나는 동생 방이었을 것이다. 나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 옷장, 작은 화장대.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약통들이 가득했다. 도네페질, 메만틴, 알프라졸람. 약통을 하나씩 확인했다. 알프라졸람 통을 열었다. 거의 비어 있었다. 용량을 확인했다. EM기. 의사가 처방한 대로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약통이 너무 많이 비어 있었다. 마지막 처방이 3주 전이었는데 이미 거의 다 떨어졌다. 하루 한 알씩 먹었다면 아직 절반은 남아 있어야 했다. 누군가 더 많이 먹인 것이다. 나는 약통을 사진으로 찍었다. 거실로 나왔다. TV 위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열어보니 USB가 하나 들어 있었다. 엄마 추억 영상이라고 라벨이 붙어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폴더가 열렸다. 안에는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2020년 5월 1일, 2021년 3월 15일, 2023년 7월 20일. 가장 최근 파일을 클릭했다. 2025년 8월 10일. 영상이 재생됐다. 화면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침대에 누워 계셨다. 그리고 동생이 들어왔다.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동생이 물컵과 약을 들고 있었다. 지수야, 나
오늘은 약 안 먹고 싶어. 안 돼요. 드셔야 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 약 먹으면 더 아픈 것 같아. 엄마, 그게 치매 증상이에요. 약 드셔야 나아져요. 동생이 약을 어머니 입에 넣었다. 한 알이 아니었다. 세 알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영상 속 어머니가 약을 억지로 삼켰다. 물, 물, 여기요. 동생이 물을 건넸다. 어머니가 물을 마셨다. 그리고 곧 눈을 감았다. 잘 자요, 엄마. 동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영상이 끝났다. 나는 손이 떨렸다. 증거였다. 명확한 증거였다. 동생이 처방보다 많은 양의 약을 먹인 장면. 나는 더 많은 파일을 열었다. 2024년 7월 3일. 이번에도 같은 장면이었다. 동생이 약을 세 알 먹이는 장면. 2024년 6월 15일. 이번에는 네 알이었다. 2023년 12월 1일. 또 세 알. 모든 영상이 같은 패턴이었다. 동생이 처방량보다 많은 약을 먹이는 장면. 그런데 이상했다. 왜 동생은 이런 영상을 찍어둔 걸까? 기록용? 아니면 그때 폴더 안에 텍스트 파일 하나가 보였다. 오빠에게. 클릭했다. 텍스트가 나타났다. 오빠에게. 만약 이 파일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체포됐거나 아니면 오빠가 진실을 알아낸 거겠지. 맞아. 내가 엄마를 죽였어. 계획적으로. 이 영상들은 내가 일부러 찍어둔 거야. 왜냐고? 기록하고 싶었어. 내가 엄마에게 복수하는 과정을. 오빠는 이걸 경찰에 가져갈 거야. 당연하지. 그래. 가져가. 나는 준비됐어. 감옥에 가도 상관없어. 나는 이미 30년간 감옥에 갇혀 살았으니까. 엄마라는 감옥에. 적어도 진짜 감옥에서는 평등하잖아. 아들도 딸도 없으니까. 지수.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동생이 일부러 증거를 남긴 거였다. 잡히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이 한 일을 인정받고 싶었던 걸까? 나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집을 나섰다. 경찰서로 가는 길. 나는 수없이 망설였다. 정말 신고해야 하나? 동생은 내 친동생이다. 어릴 때 함께 놀았던, 내가 지켜줘야 했던, 하지만 지키지 못했던, 10년을 방치했던 그 결과가 이것이다. 살인자가 된 동생. 나는 차를 세웠다. 그리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지수야. 집에 갔었어. 그래. USB 찾았어.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왜 이런 걸 남긴 거야? 오빠가 찾기를 바랐으니까. 오빠, 나 좀 이상하지?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 두다니. 동생이 웃었다. 근데 있잖아. 나는 숨기고 싶지 않았어. 내가 한 일을. 지수야. 엄마를 죽인 게 내 인생 최고의 복수였어. 그걸 숨기고 싶지 않았어. 그럼 왜 처음부터 자수하지 않았어? 무서웠으니까. 막상 감옥 가는 건 무서웠어.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오빠가 찾아주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았어. 오빠한테 잡히는 거. 오빠 경찰서 가는 길이지? 응. 가. 나 신고해. 괜찮아. 지수야, 너는. 오빠. 10년 전에 나를 지켜줬어야 했어. 근데 지금이라도 날 멈춰줘.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경찰서로. 서울 강동경찰서. 나는 민원실로 들어갔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살인입니다. 존속살인.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어머니의 죽음, 동생의 자백, 병원 처방 기록, 그리고 USB 영상. 경찰은 영상을 확인했다. 이건 명백한 증거네요. 동생을 체포해 주세요. 피의자 인적사항 알려주시겠습니까? 박지수, 35세. 현재 주소는. 조서를 작성했다. 3시간이 걸렸다. 모든 진술이 끝나고 경찰이 말했다.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동생의 임시 거처로 향했다. 원룸이었다. 어머니 집 근처의 작은 원룸.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다. 동생이 서 있었다. 이미 옷을 갈아입은 상태였다. 깔끔한 옷으로.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박지수 씨 맞으십니까? 네.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다. 동생은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나를 봤다. 오빠 고마워. 뭐가? 날 멈춰줘서. 동생이 손목을 내밀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그 순간 동생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조사는 일주일간 계속됐다. 동생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어떻게 약을 과다 투여했는지, 어떻게 의사를 속였는지, 왜 그랬는지. 조사관이 물었다. 왜 어머니를 죽였습니까? 30년간 저를 죽였으니까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 자존감을, 제 꿈을, 제 인생을 죽였어요. 매일매일. 그래도 살인은. 저도 알아요. 잘못한 거.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재판은 6개월 후 시작됐다. 나는 방청석에 앉았다. 동생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많이 야위었다. 구치소 생활이 힘들었을 것이다.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주장했다. 피고인은 30년간 극심한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홀로 치매 환자를 간병했습니다. 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극도로 불안정했으며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증거까지 남겼습니다. 이는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으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동생에게 물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동생이 일어났다. 네. 동생이 방청석을 둘러봤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저는 엄마를 죽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마도 저를 죽였습니다. 30년 동안. 천천히.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었어요. 딱 한 번이라도. 근데 엄마는 끝까지 오빠만 찾았어요.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제가 한 건 잘못이에요. 알아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적어도 저는 30년간의 고통을 끝냈으니까요. 동생이 앉았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피해 경험과 정신적 고통을 참작하여 감형한다. 피고인 박지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가볍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했다. 동생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그냥 담담했다. 재판이 끝나고 동생이 호송되기 전 나는 잠깐 면회할 수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동생이 앉았다. 전화기를 들었다. 오빠, 지수야. 5년이래. 응, 길지 않네. 금방 지나갈 것 같아. 오빠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날 멈춰줘서. 안 그랬으면 나 계속 증오하면서 살았을 거야. 동생이 작게 웃었다. 감옥이 무섭긴 한데 그래도 나을 것 같아. 엄마 생각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지수야, 나올 때. 응? 내가 데리러 올게. 정말? 응. 그리고 같이 살자. 새로 시작하자. 동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고마워. 근데, 응? 나 혼자 살고 싶어. 나올 때. 왜? 평범하게 살고 싶어. 누구 동생도, 누구 딸도 아닌 그냥 박지수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래도 연락은 하자. 응, 할게. 면회 시간이 끝났다. 동생이 일어났다. 오빠 5년 후에 봐. 응, 건강해. 동생이 끌려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5년이 흘렀다. 2030년 8월 15일. 동생 출소일이었다. 나는 여주교도소 앞에서 기다렸다. 오전 9시 정문이 열렸다. 동생이 나왔다. 40세가 된 동생. 머리는 어깨까지 길어져 있었고 얼굴은 많이 여위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5년 전에 봤던 그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다. 오빠. 동생이 손을 흔들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지수야. 왔어? 응. 축하해. 고마워. 우리는 껴안았다. 5년 만이었다. 많이 힘들었지? 응. 그런데 버텼어. 잘했어. 차에 탔다. 어디 갈래? 밥 먹을래? 응. 나 엄마가 물려준 유산 고아원에 기부하려고. 진짜? 응. 전부. 전부? 응. 아파트도 팔고 예금도 다. 3억 정도 될 거야. 지수야. 그럼 넌 괜찮아. 나는 일해서 벌 거야. 평범하게. 동생이 웃었다. 엄마 돈으로 사는 건 이제 싫어.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 알았어. 우리는 식당으로 갔다. 작은 한식집이었다. 동생이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5년 만에 먹어보는 된장찌개. 맛있어? 응.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동생이 행복하게 먹었다. 오빠. 응. 고마워. 5년 전에 날 신고해줘서. 안 그랬으면 나 평생 증오하면서 살았을 거야. 근데 감옥에서 생각 많이 했어. 무슨 생각? 엄마도 피해자였을 거라는 생각. 동생이 창밖을 봤다. 엄마도 차별받으며 자랐잖아. 할머니한테 딸은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배우면서 그걸 나한테 대물림한 거겠지. 엄마도 몰랐을 거야. 그게 얼마나 아픈지. 동생이 눈물을 닦았다. 용서는 안 해. 근데 이해는 돼. 조금. 지수야. 그리고 나는 여기서 끝낼 거야. 대물림.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좋은 생각이야. 오빠도. 응? 오빠도 엄마처럼 살지 마. 자식 생기면 평등하게 사랑해줘. 그럴게. 나는 동생을 다시 껴안았다. 잘 살아, 지수야. 평범하게. 응. 오빠도.